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고강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게임 업계는 차기 정권에서 완화된 규제 환경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규제로 게임사들의 사업 환경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시간,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슈 속에서도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했던 게임 개발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의 입지는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김정태 교수님과 유창호 앵커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요, 게임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 대학교 때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사촌 형이 그때 여의도에 살고 있었는데 사촌 형 집에 놀러 갔는데 임마나 잠깐만 와봐. 여기 재밌는 게임이 있다. 라고 해서 PC 게임으로 삼국지, 코에이사의 삼국지 2를 소개를 해줬는데 휴가 기간 내내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다가 그 황금 같은 휴가를 날려버렸던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게 재밌으면서도 이 황금 같은 휴가를 날릴 정도로 굉장히 또 마법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요, 유창호 앵커님께서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국내 게임사들이 주도했던 3N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N, 넥슨, 넷마블, NC소프트가 붕괴된다. 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야구단도 있고 한데. 네. 2024년 국내 게임사들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3N 체제 붕괴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뭐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일단은 NC소프트입니다. 고생이 현재 진행형이죠. 최근에 분기 적자 기록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12년 만이고요. 희망 퇴직받고 요새 참 뒤숭숭합니다. 각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는 뭐 적자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넷마블도 한번 볼까요? 넷마블은 고생을 좀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여파로 이미 2022년이었습니다. 이때 연간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이 됐었죠. 고생을 참 하다가 작년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올해 그 유명한 나혼랩 있죠? 나 혼자만 레벨업. 그 작품으로 재도약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사실은 매출이 훅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재도약은 내년부터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남아있는 하나가 바로 넥슨이죠. 넥슨과 함께 이 크래프톤까지 해서 양강체제로 재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먹었느냐, 여기서 승부수가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양강체제, 넥슨과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해외 시장에서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연매출 매년 1조 원 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좀 갇혀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2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3N 체제 붕괴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3N 체제, 물론 3N 체제는 붕괴고, 그렇죠. 3N 중에서 NC소프트는 이제 고생, 중이고요. 지금 또 고생 중이고, 넷마블은 이제 고생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넥슨은 고생이 아니고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잘하고 있다, 날아다닌다. 중국, 또 크래프트는 인도, 굉장히 큰 세계의 양대 시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NC소프트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12년 만에 적자다. 한때는 판교에서 이제 IT 업계 뭐 연봉도 많이 주고 뭐 최고의 직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적이네요.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는 게 충격적인데, 결국에는 최근 나온 신작들의 실패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김정태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NC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린저씨로 대변되는 그 리니지를 좋아하시는 게이머들이 좀 많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이 이제 범람했다라는 부분에서 NC만의 어떤 독주 체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린저 씨들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은 50대가 넘어가고 그렇죠. 40, 50대 이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게임의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0대, 20대의 젊은 유저들이 이제 리니지로 들어오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머들의 피로감 이런 게 좀 많이 쌓여서 NC가 좀 경쟁력을 살짝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공개, 요게 NC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F2P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2000년 초반에 나왔거든요. 프리투플레이죠. 그래서 게임은 무료로 하되 이제 필요할 때 아이템을 사라. 이제 이런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들을 이제 묻어가지고 같이 팔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었고 언젠가부터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게 큰 문제로까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NC 게임은 왠지 좀 이렇게 반기업 정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좀 속된 말로 개고기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죠. 뭐 쌀먹이니 개고기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NC 게임에 대해서는 이 젊은 유저들이 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NC의 12년간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계곡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그냥 딱 오는데요. 우리 예. 50대 이상들은 그래도 이제 계곡이 또 복날이 되면 요즘 찾기는 힘들어졌습니다만 계곡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은데 젊은 분들은 굉장히 혐오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제 나이대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축인데 제가 늙어가면 대한민국도 늙어간다라고 하는데 리니지도 비슷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지금 리니지 들어와서 이게 성적을 올리기는 사실 좀 쉽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리니지가 보면 살짝 좀 이게 좀 부러울 수도 있는데 경쟁 게임사인 넥슨, 크래프트는 지금 굉장히 막 앞서서 인도,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기억에 넥슨은 옛날 카트라이더. 맞아요. 네, 카트라이더가 저는 일단 먼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트라이더 보고 무슨 저런 게임을 저게 될까 했는데 저게 너무 애들 것 같죠. 너무 애들 것 같았는데 그게 이렇게 넥슨이라는 거대 이제 대기업이 됐는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중국하고 인도에도 많은 게임사들이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인도도 영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어떻게 중국하고 인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정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는 텐데 막강한 히트 IP 그로 인한 해외 시장 공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넥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가장 많은 IP를 흥행시킨 국내 게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카트라이더 당연히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아 그렇구나. 바람의 나라. 그게 다 넥슨 거예요? 그렇죠. 마비노기까지 해서 딱 들으면 우리가 누구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 막강한 IP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넥슨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가수로 따지면 이게 히트곡 제조기죠. 아 그러네요. 히트곡만 따로 모아서 콘서트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게임 콘서트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넥슨이 그 정도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던전 앤 파이터 IP가 막강합니다. 이 던전 앤 파이터 IP를 가지고 모바일을 만들어서요. 네. 지난 5월에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흥행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에서 3위까지 오가면서 상위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누적 매출은 출시 4개월 만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던파 모바일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은 지금 전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넥슨은 지금 중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작품들도 있죠. 데이브 더 다이버라든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퍼스트 디센던트 이런 작품들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사실 히트 IP가 뭐 배틀그라운드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가수로 따지면 여기는 원히트 원더입니다. 한 곡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한 곡으로 경연 나가서 다 휩쓸고 있는 겁니다. 한 곡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죠. 뭐 메가 히트. 뽕짝 버전으로 했다가 재즈 버전으로도 했다가 네. 버전을 좀 바꿔가면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특히 기억해야 될 사례는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역시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죠. 그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낸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지난 2021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 인도에 냈습니다. 그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 그러니까 BGMI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이게 현재 시장 매출 순위에서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BGMI 이용자가 1억 8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2년간 누적 매출이 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크래프톤하면 이제 인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 버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인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크래프톤은 일본에도 법인을 신설하고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 자체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히트 IP가 이렇게 한 가지로 제한적인 대신에 미리미리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전략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넥슨은 뭐 예를 들어서 댄스곡 같으면 네. 여러 댄스곡들을 준비를 했다면 크래프톤은 트로트 그냥 한 개 메가 히트로 버전을 여러 개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춘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넥슨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중국 게임 시장을 장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옛날 아편 전쟁의 아픈 기억이 있어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강한 규제 속에서도 이제 50이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흥행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데 앞서서도 이제 제 교수님한테 요즘 하시는 게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교수님께서 50이라고 제일 먼저 대답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밀리고 있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의미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 게임 업계의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 이제 50 얘기를 하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 인트로 부분의 트레일러 같이 생긴 영상이 무려 한 20분 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이네. 네, 보통은 이제 소위 말하는 컨솔 게임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초기 인트로 영상 한 5분 정도 나오겠지 하고 화장실 갈 준비를 딱 하거든요. 아니면 라면물을 딱 올려놓는다든지. 근데 50은 그게 아니에요.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몰입감이 예, 시작할 때의 영상이 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거랑 아주 똑같은 게 이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분, 15분 나는 라면물을 올려놨는데 라면물이 다 쪼그라들었다 할 정도로 초기에 물량 공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요게 상당히 주요했던 마케팅 포인트였기도 하죠. 근데 이 검은 신화 50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의 방대함, 여기에서 이 검은 신화 50의 성공 포인트를 일단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국이 이 중국 게임 산업한테 밀리느냐,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게임 산업보다 한국 게임 산업이 굉장히 특출나게 뛰어나냐, 그것도 얘기하기 사실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른바 생성형 AI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리얼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게임은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굉장히 뽀대나는 그래픽 비주얼을 선보이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임 엔진이죠. 이 게임 엔진과 AI 기술들이 굉장히 게임 기술 환경을 좀 낮춰주고 있다. 그 높이를, 허들을 낮춰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국 게임사들도 한국 게임사만큼의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게임 산업이나 한국 게임 기술력이 중국한테 완전히 따라잡혔나, 뭐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신적 소위 말해서 아편이라면서. 그게 이제 흥묘백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한편으로는 이제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게임 플레이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채팅창 같은 곳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사상이나 그다음에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곡해한다든지 서로 본인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아편 쪽인 면이 강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국 자체에서는 미래성장 산업이라고 확실히 캐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문화 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문화 공정이라는 말까지 쓰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구체화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드 배치가 됐든 이제 2017년 초반부부터 해서 한한령이 이제 그때부터 불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넥슨이라든지 한국 게임사들의 상당 부분이 해외 매출을 중국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이거를 중국 정부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판호라는 거를 한국 게임한테는 안 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게 벌써 7, 8년이 돼가는 거예요. 네. 내주더라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이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한한령 이전에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 고위 간부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야, 한국 온라인 게임 잘 만드는데 이거 우리 중국에도 뭐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의 유명 개발자들이라든지 개발사들, 중소개발사들을 상당히 많이 중국으로 아예 데리고 가요. 싹쓸이를 해다시피 해서 아주 큰 건물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엑셀러레이터 센터 같은 거죠. 네. 그런 데를 지어주면서 그 안에다가 한국 게임의 노하우들을 전부 다 차곡차곡 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께에 한한령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거를 판호 이슈로 했던 거고 그거의 결정판이 50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외에 또 다른 수작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느꼈던 이 정도의 충격파까지는 가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사실 중국 정부가 저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해서 게임 산업을 굉장히 규제하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정권 비판을 하지 마. 그거는 규제를 하고 이제 게임 산업은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저는 음식 생각이 나는데 이제 셰프들 실력은 다 올라간 것 같고 중식, 한식, 일식 요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이제 시대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은 좋은데 저는 요즘 좀 짜증나는 게 이제 뭐 유튜브를 보든 뭘 하게 되면 이제 광고가 대부분 광고가 이게 이제 게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뭐 모바일 게임 아마 중국 게임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결국 그 얘기를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대세는 이제 PC가 아니라 우리 PC방 가면 이제 PC 게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스마트폰 광고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모바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교수님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 대세는 PC보다 모바일 게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보면 한 20조 정도고 네. 전 세계 게임 산업 규모는 그의 한 10배 정도 되는 뭐 200조에서 뭐 많게는 한 300조까지로 보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게임 마켓 전체를 보자고 하면 대략 한 56% 정도가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이제 PC 게임하고 이른바 이제 콘솔 플랫폼 게임이 한 25%, 뭐 22%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국내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많을 때는 70% 정도에 육박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PC가 25%, 30% 정도 됐었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010년 정도가 바로 스마트폰이 이제 원래는 이제 아이폰이 2008년에 나왔지만 국내에는 2010년 정도에 그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모바일 게임의 마켓 쉐어가 급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중국산 모바일 광고 같은 것들이 뜨는 이유 중에는 이른바 이제 미디어 믹스 혹은 마케팅 믹스라는 거죠. 이른바 그 우리 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가지고 네. 연상되게 해서 저 게임 내가 쇼츠 보는데 저거 한번 나왔었고 어디서 익숙한데? 네, 그런데 아침에 우리 이제 토요일은 즐거워 이런 TV 프로에 볼 때도 또 나오면은 언젠간 하게 되는 이런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MZ 세대보다도 더 내려간 잘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10대, 20대. 그러니까 그 잘파 세대들은 더 스마트폰 집중도 의존도가 높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이제 아까 린저 씨 얘기도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 린저 씨를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PC를 켠다, 커피도 한 잔 뽑아놓는다, 예, 마우스를 든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화면만 탁 보면은 여기서 클릭만 하면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린저 씨들은 양손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한 손으로 다 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네, 있어요. 밥 먹으면서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할 정도로 이른바 소비 패턴들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플레이어의 이제 진화라고도 보는데 한손족들이 이제 등장을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MMORPG 같은 복잡한 게임도 있지만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진득하니 집중해서 하는 아이들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쉐어 자체가 그 이제 이른바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굉장히 이제 편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 한국의 컨솔 게임이나 PC 게임 쪽 사용자들이 이제 원하는 풍토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방대한 세계관을 원해. 고퀄리티의 게임을 원해 하면서 그 스마트폰 게임의 그 마켓 쉐어는 다소 좀 떨어져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모바일 게임은 좀 단순하고 그렇죠, 이른바 아무래도. 스낵 컬처 같은 간단한 류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바 온보딩을 했다가 제대로 한번 게임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돼서 한 5, 60% 정도의 마켓 시어를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게임들이 이렇게 한국의 시장 침투를 한국의 MMORPG를 포함한 이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침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바일 게임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어서 한국 게임을 지금 안방을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좀 쉽긴 하잖아요. 네. 우리 애들만 보더라도 일단 손에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 증세를 호소합니다. 내 폰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PC 게임은 사실 작정하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양분이 될 것 같네요. 스마트폰이 한 50%, 60%, 나머지 콘솔이나 PC 게임이 한 40% 정도 합쳐서 차지하는 시장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서로 잘 공존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 10년 전에 이제 또 스마트폰 게임 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후배가 추천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봤는데. 여기 이제 확률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게 뭐 아이템을 뽑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눌러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또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진짜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계속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한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확률형 아이템만 하면 이제 화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화가 엄청 올라가는데 결국 수많은 게이머들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게 게임사들 확률 조작 사건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확률형 아이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그 뭐 확신은 안 들지만 의심이 좀 있긴 했거든요. 네. 2023년 6월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들통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돌통이 났어요? 네,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났죠. 유튜브에 당시에 그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이런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실제 획득 결과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올린 유저는 넥슨이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조작을 해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때 이 당시에 그 영상이 올라온 줄 모르고 있다가 커뮤니티에 워낙에 이게 화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유명해져서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넥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게 됐고요. 처음에는 넥슨 측에서는 당연히 조작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점점 유저들 항의는 거세졌죠. 관련 증거들도 조금씩 속속 나오죠. 결국 7월 들어서는 공식 입장으로 일부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의 오류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과문까지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저들이 넥슨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했고요.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와.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제 대금의 5%를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게임사의 확률 조작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최초의 대법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뭐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도 많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소식이나 판결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세 사기, 부동산 맞아요. 사기도 굉장히 많은데 막상 입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기가 법원에서 판정이 되기는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도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또 저는 놀랐던 게 5%밖에 배상이 안 나왔다는 게 다소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게임사들이 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런 걸 만들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국내에 처음 도입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고요. 네. 20년보다도 한 10년 더 거슬러간 30년 전부터 사실은 확률형 아이템의 탄생 배경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그때는 PC 패키지 게임이라는 그 제품이 굉장히 그 게임 산업을 주도했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는 인터넷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네트워크나 서버 기술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1990년대 중반에는 삼성을 포함해 해가지고 대기업들도 전부 다 PC 패키지 게임을 열심히 이제 만들기도 하고 수입도 해다가 팔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LG, 삼성, SK 대기업도 게임을 수입했다고요? 다 들어왔었죠. 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PC 패키지 게임은 취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뭔가요? 불법 복제였습니다. 불법 복제. 그렇죠.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에 등장을 했던 뭐 많은 게임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제 워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있었고 네.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도 디아블로 있었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등장한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98년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98년 전후로 해서 또 사건이 컸던 게 있었죠. 대한민국을 전 세계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던 IMF. 이로 인해서 PC방이 2, 3만 개 정도까지 많이 있었고 이때 한국 게임사들은 PC 패키지 게임을 만들다가 온라인 쪽으로 눈을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을 하고 최고의 유통망인 그 PC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들로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은 불법 복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해도 되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PC방은 2, 3만 개 있다고 하지만은 그 PC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임들의 숫자는 또 제한이 되고 네. PC방을 또 안 가고 집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구독제였거든요. 네. 아까 린저 씨도 또 얘기했지만 리니지 같은 경우도 뭐 19,800원 바람의 나라도 뭐 19,800원 뭐 23,500원 뭐 이런 식으로 월정액제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주머니 얇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게임 한 개 정도 낼 비용이 본인들의 용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게임 시장이 포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사들마저 저마다 출혈 경쟁을 하다가 뭐를 하냐면 우리 무료. 일단 무료로 해 게임을. 그러면서 이제 아까 넥슨 포함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전격적으로 이제 무료 이른바 프리 투 플레이죠. F2P라고 불리우는 무료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진행이나 좀 속도를 빨리 하려면은 아이템을 한두 개 사주지 않겠니?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초반 얘기고요. 네. 근데 아이템을 팔다 보니 그것도 초기에는 이제 치장 아이템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머리 스타일을 좀 뭐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 색깔이나 옷 색깔 바꾸는 맞아요. 정도인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게 뭐 500원, 1000원짜리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거예요. 되죠. 네. 이러다 보니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가챠 시스템. 예, 가챠라는 게 일명 뽑기라는 거예요. 가챠펑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넥슨에서 먼저 서비스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4년 6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죠. 네. 이제 일본 넥슨에서 이제 게임 내에다가 가챠폰 티켓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100엔 정도예요. 지금으로 하면 900원, 뭐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팔기 시작했다가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일본에서는 뽑기에 대한 이게 인식이 그냥 일반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문방구에 가면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가챠폰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재미를 보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히려 수입을 해온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때부터 해서 한 20년간 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놀라울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2005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 넥슨에서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을 팔기 시작을 했을 때 당시에 2천억대 정도의 매출이었습니다. 넥슨이. 근데 2006년 넘어가면서 한 2,500억 정도로, 그러다가 2008년 정도 되면 4천억 정도로, 그 다음에 2013년 정도 되니까 1조 원을 넘는 이런 엄청난 매출의 증대, 5배 이상이 커지잖아요. 10년 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한 20조 정도로 보거든요. 네. 많을 때는 22조 정도까지 갔다 최근에는 조금 빠져서 뭐 한 19조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 대한민국 게임 매출의 70에서 80% 정도가 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다고 하니 이건 뭐 16조, 17조 정도. 그러네요. 예, 이 정도가 이쪽에서 나오는 구조라고 보면 이게 되겠습니다. 사기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게 그러니까 20조 중에 17조, 18조가 되니까 굉장히 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사기는 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좀 공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옛날 얘기 좀 해보면 저는 전자오락실부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데 옛날 전자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이제 PC가 없던 시절이니까 동전 넣고 이제 게임하던 시절인데 그때 많이 하던 게 이제 뭐 인베이더, 갤러그라고 이제 갤러그 알면 이제 나이가 이제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기성세대죠. 갤러그 인베이드 시대입니다. 스타크래프트까지도 이제 제가 했던 게임인데 요즘 게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김정태 교수님께서 이게 시대적 배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산업과 게임 산업 전체 구조를 보려면 한 4가지 정도의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4가지나요?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오락실용 게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아케이드 플랫폼이라고 네. 불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다가 연결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지만 그걸 콘솔 게임 네. 플랫폼이라고 불리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PC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PC 플랫폼. PC 플랫폼.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스마트폰 게임 같은 뭐 모바일 플랫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플랫폼 역시도 역사의 그 순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 오락실 게임들을 먼저 이제 만들어서 산업을 일으켰던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타리라는 회사, 뭐 이게 197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렇게 올라가나요? 예.
물론 이제 퐁이라는 게임이 그때 나왔는데 네. 그거의 전신격인 게임은 이제 1958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와. 이걸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 1970년대에 등장을 했다면 1980년대쯤에는 네. 이른바 이제 그 콘솔 게임이 굉장히 득세를 거두죠. 그래서 일본의 닌텐도라든지 예, 세가의 어떤 뭐 메가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예. 그러다가 또 역사적 사건이 터집니다. 뭔가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소니, 세가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닌텐도나.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콘솔 게임의 아버지격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아타리라는 회사에서도 아타리 오디세이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죠. 네. 왜냐하면 이른바 아타리 쇼크라는 게 1983년 후반에 등장을 했는데 조잡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었어요. E.T. 같은 굉장히 유명했던 네. 영화 IP를 게임으로 바꿨는데 6주 만에 만들었지만 그거를 수천만 카피를 크리스마스 때 밀어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일단은 전부 다 판매하면은 사잖아요. 예. 근데 반품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그때 1등 그 품목은 게임이었습니다. 예. 게임 소프트웨어. 근데 막상 좋아라 해가지고 패키지를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였는데 뜯어보니까 너무 조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주춤하다가 일본 닌텐도라든지 세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말씀하셨던 뭐 갤러그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제 이런 게임들, 유명한 게임들 IP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시대로 이제 넘어왔고, 그 온라인 게임 시대의 패권조차도 중국 같은 그 후발 그 게임 제작국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게임 제작의 민주화 대열에 올라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시대적 배경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게임 역사를 이제 한편 서사시를 이제 본 듯한 기분이 드는데, IP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네. 만들어진 IP, 지적재산권입니다. IP가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적재산권이 성적을 결정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IP가 게임 흥행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에 대해서 우리 유창호 앵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IP 지적재산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세계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게임뿐만이 아니죠. 현재 전 세계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음원 등 온갖 콘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I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 마블 시리즈만 봐도 아시죠? 만화 원작이지만 영화로도 나오죠. 애니메이션 나오죠. 각종 그렇습니다. 완구 상품들 뭐 무지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옵니다. 네. 이 똑같은 세계관과 캐릭터를 갖고 네. 자, 그렇게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템들이 죄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P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군요. 비슷하게 뭐 불멸의 IP들 많죠. 미키마우스라든지 스타워즈 너무나 스타워즈. 많은 네, 그런 IP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히트 IP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명된 흥행력과 팬층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확장성을 갖는 것, 그로 인해서 롱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앞서 살펴드렸던 크래프톤을 좀 보시죠. 여기는 히트작 배틀그라운드 딱 하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워낙 강하게 성공하면서 정말 강력한 팬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요, 국내 온라인 게임의 평균 수명이 3년 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짧네요.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 강력한 IP를 기둥으로 삼아서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하고 뭐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8년을 지금 장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모바일 버전으로 PC에서 모바일로 버전을 바꿔서도 기존의 강력한 IP의 힘으로 인도 시장을 또 석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모습을 바꿔가면서도 힘을 잃지 않는 것이 이 히트 IP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도 엄청난 IP죠.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가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도 대단한 흥행을 보여주면서 IP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요. NC소프트를 20년 이상 먹여 살렸던 초히트 IP
리니지라는 리니지? IP도 사실 뭐 정말 뒤로 갈수록 신작들 나오면서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히트를 했던 저력 그 역시나 IP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스타워즈 이야기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강력한 IP 하나가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려운 내용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P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2030년에 개정될 예정인 KCD-10이라는 게 있네요. 예. 한국 표준 질병 및 4인 분류 게임 이용 장애. 아유 어렵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유창호 앵커님께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질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찬반 논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2019년에 WHO에서 게임 중독,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질병이에요? 그래서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9년 WHO, 그러니까 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 그러니까 ICD-11에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네. ICD-11에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가 된 겁니다. 이거 국제 기준이에요. 네. 이 국제 기준을 우리나라로 적용시키면 KC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ICD 분류를 바탕으로 이 KCD라는 한국의 질병 사인 분류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보통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2025년이 되면 내년에 9차 개정이 있어요. KCD9라고 하는데 이 9차 개정에 ICD-10을 토대로 KCD 그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전 세계 기준의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들어간 건 ICD-1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KCD9에서는 ICD-10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는 질병 코드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다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 5년 뒤인 2030년이 문제죠. 10차 개정인 KCD-10, KCD-10에서는 ICD-11을 토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ICD-11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에 KCD에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도에 이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들어가면 지금도 규제가 한덩어리인데 우리나라 규제. 게임 산업 이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벌써 되고 있는 거군요. 왜 벌써 논란이냐면 이 KCD-10 2030년도에 될 것이 초안이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025년 말에는 사실상의 향방이 정해지는 수순이기 때문에 게임 질병 코드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우리도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치료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하자. 네. 그런데 게임 업계에서는 아니 이런 뭐 문제의 원인들을 자꾸 왜 게임으로 보냐, 이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뇌피셜인데요. 우리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는데 밥도 예.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오는데 게임도 많이 하면 뭐든지 많이 하면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안 하도록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은 질병일까요? 게임은 저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단언할 수 단언한다요? 있고요. 네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청소년의 80% 이상이 게임을 합니다. 예.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렇고 아침마다 게임과 함께 눈을 뜨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이제 KCD든 ICD든 주장하는 게임 질병에 대한 잣대 기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때 시끌시끌했었던 그 인터넷 중독의 잣대를 인터넷 대신에 게임으로만 바꿔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모 초등학교 학생들 요새 한 20-3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제 싹 가린 채로 아이들 조사를 해봤는데 반 이상이 중독 상태로 나올 정도로 학생들 반 이상이 중독이라고. 그 지금 게임 중독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조사 잣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게 일단은 우리 게임 학계나 게임 산업계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게이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 중독인가요? 예. 이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10대 초반부터 더 빠른 학생들은 이제 10살이 안 됐을 때부터 이제 프로게이머를 지망을 하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이상씩 막 맹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치료의 대상인가요, 그러면? 분명히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정신의학계 중에서도 이제 일부 정신의학계에서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 수건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게임을 질병화하는 쪽에 무진 노력을 해왔다라는 근거들이 여기저기 속속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가 시행이 되면은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 그러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게임 중독 진단서 하나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 게임 중독이라 오늘 학교 못 갔어요라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게임 중독이 좀 심하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는 뭐 이런 이게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로 떠돌았던 일들인데요. 이게 게임 산업 전체를 상당히 희화화하고 주홍 글씨를 찍는 이런 아주 낙인 효과가 강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제 뭐 탄핵 그 국면으로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대선 공약 때 윤 대통령 공약 중에도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고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게임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으나 2년 반 지나도록 한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멘트도 없었을 정도로 게임 산업계에 무관심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이거는 새 정부 어떤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실지 모르지만은 게임 산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게이머를 위해서라도 이 게임 질병 코드에 대한 것은 전면 재검토 혹은 무효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게임계의 어떤 염원입니다. 결국에는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도 자기 할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게임하는 거는 그걸 중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중독보다 유튜브 중독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유튜브 중독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중독이고요. 그쵸, 게임 중독으로, 쇼핑 중독도 있고. 그렇죠. 예. 게임 중독으로 하면 페이커가 그러면 제일 큰 중독인 것 같은데 페이커가 유퀴즈도 나오고 네.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걸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위 중독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항상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해서 뇌 사진을 항상 게임 뇌, 그것은 짐승의 뇌하고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일, 뭐 그 밤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 할 때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하고도 너무 똑같고요.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상태의 그 뇌를 찍어봐도 게임의 중독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뇌 사진이 똑같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신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주장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 아시는 형님 중에도 그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아들 뭐해?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흔쾌히 인정해준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제 자녀가 프로게이머 한다고 하면 너 모델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 보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페이커를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나의 꿈은 프로게이머라고 하는데, 이런 부모와 자녀들에게 교수님께서 또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즉답을 드리자면은 그 e스포츠 선수,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를 지망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즉답으로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게임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하기 싫어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부터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설계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LOL, 롤이라고 네. 부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그걸 이제 e스포츠 종목 IP라고 하거든요. 네. 롤이라는 게임이 과연 언제까지 흥행을 이어갈 것인지 그 앵커님이나 그럴 우리 수도 있겠네요. 소장님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네. 뭐 저희 때는 더 뭐 앞선 게임들도 있었죠. 그때 갤러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갤러그도 동네에 잘하시는 형들 2시간 3시간 했고 그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영웅이었죠.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돈 주면서 집에 주어주면서 가라고 할 프로 게이머였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다음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께 얘기 드리고 싶으면 비슷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서 게임만큼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쪽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프로게이머의 평균 수명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길어봐야 5년이고요. 그리고 프로게이머의 그 이른바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이른바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 발로란트 같은 그 이렇게 총 쏘는 FPS라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20대 넘어가면은 선수 생명이 끝난다고 할 20대 정도예요. 넘어가면 끝나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이 그 선수로서 그쵸? 네. 성공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4, 5년도 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네요. 근데 그쪽을 지망하는 그 무수히 많은 수십 수백만의 경쟁자들이랑 해서 본인이 프로게이머의 입단도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죠. 거기에서 성공한다라는 거는 더더욱이 어려운 거다. 물론 이제 게임 종목에 따라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 이번에 아시안 게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40대가 넘고 이런 경우들 그런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나 소장님들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 저희 어릴 저는 때는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오락실 주인이요. 굉장히 현실적인. 예, PC방 주인, 오락실 주인.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죠. 오락실 주인 최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가 사실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국가대표 축구 예를 들면 축구 국가대표 될 확률보다 서울대 가는 확률이 더 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잘하는 너무, 분들만. 너무 좀 이렇게 좌절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 군면제도 되고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실은 프로게이머로서 좌절된 학생들이 그러면은 인생이 거기서 스톱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e스포츠 산업은 이제 전문 제도권 이제 레거시 스포츠처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략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분석 코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 그다음에 영상 전문가 이런 쪽의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런 전문 영상 전문가라든지 전문 코치가 되려고 한다면 여타의 다른 대학이나 이제 관련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임을 꿈꾸다 안 되면은 뭐 코치를 해야겠다? 그거는 또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다면 또 도전을 해볼 만한 또 가치도 있는 거고요. 현명한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 말씀하셨으니까 아시안 게임에 진출한 e스포츠 점수가 잘 나왔나요? 그렇죠. 그 2022년 아시안 게임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때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승격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세부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앞서 말씀해드렸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있었고요. 이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5, FC 온라인 등 총 7종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그 유명한 대상역 페이커가 이끄는 이 대한민국 팀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금메달을 따냈고요.
대전 격투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트 5에서도 금메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은메달, FC 온라인 이 축구에서도 동메달,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고 중국에서 이때 2등을 기록하게 2등 됐습니다. 네, 특히 뭐 이 중에 그 페이커 선수는 뭐 설명도 필요 없을 그렇죠. 정도로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네. 프로게임단 T1의 주장이자 2023 롤드컵 우승자고요. 더 타임스지가 뽑은 올해 스포츠계 10대 파워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정말 뭐 전세적인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는 사실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은메달 딴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e스포츠가 올림픽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내 리그에서 뭐 올림픽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e스포츠라는 말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생됐다라고 이건 근거 있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어요? 예, e스포츠라는 말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종주국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e스포츠가 소위 말하는 뜨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이게 사우디라든지 중국 뭐 이런 나라에서 저마다 e스포츠 종주국의 기치를 내걸고 아주 엄청난 노력들을 그다음에 금전적인 지원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게 특기할 만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열렸던 사우디에서 열렸던 그 e스포츠 경기에서는 뭐 무료 상금이 우리 돈으로 800억 정도에 800억 이요? 달하는 금액을 내걸 정도로 e스포츠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IOC에서 올해 이제 7월달에 24년 7월달에 IOC 총회에서 이른바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 이게 올림픽 게임즈가 정식 그 올림픽 경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e스포츠 게임즈라는 OEG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OEG를 12년 동안이나 사우디의 전권을 다 줘버리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게 전통 이제 레거시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그 열리는 거에 비해서 e스포츠를 IOC에서 매년 개최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특기할 만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e스포츠계는 사실은 그때 발칵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는 게임과 e스포츠를 국제 표준화하겠다라는 어떤 국제 그 ISO에서 승인까지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다라고 우리끼리 열심히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대상 의혹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피나는 노력들이 지금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e스포츠계에서는 좀 더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요즘 금메달 따기 어렵잖아요. 800억이면 사실 굉장한, 잘못하면 사우디가 또 종주국이 될 수 있는. 8억도 올라오는데 800억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 업계와 전망 주의할 점인데 진짜 이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얘기를 듣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종주국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감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주의해야 될 점, 당부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제 2025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올해는 이제 2024년 3월 정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공개에 따라서 사실은 국내 산업계 전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산업계 쪽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15년, 20년간 사실은 확률형 아이템에 알게 모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해 왔던 거고, 그것들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면서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알아봤지만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외에 딱히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또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자님들이나 여러 이제 업계에서도 콘솔 게임, 아까 이제 검은신화 50 같은 콘솔 게임을 좀 잘 만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콘솔 게임을 만드는데 잘 만들려면 그게 검은신화 50 같은 경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었나요? 거의 뭐 그 게임만 하더라도 700억에서 700억요?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1년치 전체 지원 규모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네요. 컨설 게임이 과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의 대안이냐? 그것도 어찌 보면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이제 대형 게임사들보다는 중견 게임사나 인디 게임사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구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것만 아니고는 다 한번 해봐라는 식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거라든지 네거티브 규제 같은 거로 해서 그 확률형 아이템 그 전면 공개도 약간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방면으로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작년 한참 굉장히 또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P2E 모델이라고 잘못 좀 알려져 있는 건데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P2E로 전부 다 싸잡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잘 우리가 가꾼다고 한다면 경쟁력 있는 또 게임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3라고 하죠. 웹 3.0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HTML5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웹 기반에서 다운로드 없이 바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클릭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생태계도 굉장히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좀 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잘 정비를 하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신기술 중에 이제 AI 기술은 뭐 게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AI 기술이 잘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게임업계는 노력을 해나가면 참 괜찮은 한 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 침체 우려가 이제 깊어지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엔진인 우리 게임 산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정태 교수님과 유창호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